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투쟁과 정치 역정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이 누적 관객 수 40만 명을 돌파하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이례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역사적 사료와 실제 영상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영화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념 논쟁의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발굴 자료를 바탕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비참했던 말로 등은 빼고 긍정적 측면만 짜깁기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누적 관객 수 4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수십 개 수천 장의 어떤 증거자료이 필요했던 것이고, 이번 작업은 사실 그것을 어느 정도 해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객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지, 단지 어떤 무슨 애국심이라든가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열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개봉한 보수 색채의 짙은 영화에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줄지어 관람 인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원내 지도부까지 관람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건국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훨씬 우리 대한민국의 공이 훨씬 많은 신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목소리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 등이 4.19 혁명의 배경이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해 이념 전쟁을 벌인다면 제2의 4.19 혁명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시켜 친일파 청산을 가로막았고, 6.25 전쟁 당시 국민을 버리고 서울을 탈출했습니다. 지난해 말 영화 서울의 봄 개봉 당시엔 야권 인사들이 앞다퉈 흥행 분위기에 올라타기도 했는데, 선거를 앞두고 영화판으로 번진 진영 싸움도 더 치열해지고.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또 있습니다. 평양은 다시 소생했다. 노 대통령 각하를 맞이해 평양의 시민은 이렇게도 행복하고 성스러운 날을 처음으로 맞이했다. 그들은 노예의 경지에서 벗어나 푸른 하늘에서 호흡했고,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롭게 시몬을 다같이 해방시켰다. 온정에 넘치는 대통령 각하의 메시지에 시민은 감격했다. 대통령 각하는 우리 민족이 완전히 판결해 백두산 상상봉에 태극기를 꽂고 압록강 푸른 물에 칼을 씻어 소련이 조장하는 패례 집단을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몰아내는 날이 이를 때까지 늙은이 젊은이 남자와 여자의 구별 없이 일치 단결해 유엔군과 같이 총진격하기를 민족의 진격을 요청하셨다. 가자 압록강 백두 (1951년) 피카소 한국전쟁, 팔순 38다라지 자소서. 피카소가 그린 6.25 한국전쟁은 빨갱이가 그린 그림이라는 이유로 피카소 작품은 물론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작품이라는 비난을 의식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했습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8월 29일 동안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1층에서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공산주의자이면서도 그의 작품 한국전쟁 어디에도 미군이 개입한 전쟁으로 추정할 만한 단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림 왼쪽과 오른쪽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알몸 여인들과 갑옷 입은 군인들, 고통과 공포로 얼굴이 일그러진 두 명의 여인, 체념한 듯 눈을 감은 다른 여인, 멍하니 정면을 바라보는 소녀, 그들 품으로 달려드는 두 명의 소년과 가슴에 안긴 아이, 밑에서 노는 아이는 모두 알몸이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오른쪽에는 철갑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기계장치 같은 총을 여성과 아이들에게 겨누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피카소의 한국전쟁을 볼 때마다 전신이 옥죄는 공포가 가슴을 방망이질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8순이지만 70년 전 6.25가 핥히고 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가 갑자기 통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평양을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하니까 제2국민 방위군 소집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원입대로 인원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불신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도를 피해 골목길로 남쪽을 향해 가다가 수원역 인근에서 부친이 불신검문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방위군 소집 연령은 17세부터 40세까지였습니다. 부친은 31세였습니다. 부친이 방위군 소집에 불응하니까 인솔 장교가 빨갱이라면서 권총을 겨누면서 다가왔습니다. 피카소의 한국전쟁을 보는 순간 그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의 부친도 스페인 내전의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주인공만큼이나 용감한 아나키스트였습니다. 아나키스트는 자유를 억압하는 존재들, 국가, 종교, 자본과 같은 집단 세력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불복종하는 용기 그 자체입니다. 아나키즘의 사상적 기초는 이성에서 출발합니다.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나키스트는 위기의 순간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위기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2국민방위군 소집 당시 불신검문에 걸렸을 때와 부녀자 겁탈을 목적으로 야밤에 침입한 미군 병사들 면전에서 부친이 담력과 기지를 발휘 모친을 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1월 4일 후퇴로 다시 남쪽으로 가는 동안 주요 도로를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뒷골목을 이용하면서 영등포와 안양을 거쳐 수원역에 도착했을 때 불신검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군용 트럭 한 대가 있었고 군인들이 강제로 사내들을 트럭에 태우려고 실랑이를 하는 중에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이 트럭에 오르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군인이 부친의 등을 떠밀면서 트럭에 타라고 할 때 부친이 완강하게 뿌리치면서 타지 않으니까 인솔 장교가 다가와서 부친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면서 윽박질렀습니다. 그때 부친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강경했습니다. 내래 이북에 있으면서도 인민군에 가지 않았소. 인민군에도 안 갔는데 처자식을 길바닥에 두고 갈 것 같습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님자들 마음대로 하시라우요. 장교의 입에서도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이 새끼 진짜 빨갱이구나 하면서 권총으로 부친의 가슴을 쿡쿡 찔러댔습니다. 그 바람에 부친은 뒤로 밀리면서 무리와 떨어졌습니다. 부친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두 눈을 감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겁에 질린 나는 바지에 오줌을 쌌습니다. 장교가 군인들을 향해서 트럭에 타지 않겠다는 놈들은 이쪽으로 보내. 모두 죽여버리겠어? 그러자 사내들이 트럭에 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트럭에 탄 것을 확인한 장교가 부친을 한동안 노려보다가 재빨리 트럭 운전석 옆자리에 타고 휑하니 가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다른 가족들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1951년 1월 초순 조치원 시내의 어느 가정집 방 한 칸을 빌려 피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월 4일 후퇴로 서울을 포기한 유엔군은 오산과 평택 지점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6월 중순경 최전선으로 투입된 미군 병사들이 조치원 시가지를 활보하면서 민가에 침입해서 여자들을 겁탈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날이 어두워지면 모친 신발부터 챙겼습니다. 머리맡에 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야심한 시각 담을 뛰어넘는 소리가 쿵쿵쿵 3번 들렸습니다. 부친은 재빨리 모친과 옷을 비롯하여 신발을 다락에 밀어넣고 나보고 자는 척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방문이 벌컥 열렸을 때 나는 실눈을 뜨고 봤습니다. 흑인 병사 둘, 백인 병사 한 명이 방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자는 척 하시던 부친이 몸을 뒤척이면서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여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동작이었습니다. 나도 돌아 누우면서 자는 척 하다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다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열린 틈으로 모친의 발 뒤꿈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침입자들 시선이 다락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무의식 행동이었습니다. 방에 여자가 없다고 생각한 침입자들이 방문을 거칠게 닫고 안채로 갔습니다. 안채 여주인은 낮에 시골 친정으로 갔고 주인 남자와 내 또래 여자아이가 안채에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주인 남자의 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아이 비명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주인 남자는 미군 병사들에게 제압을 당한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탄식과 신음소리와 여자아이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안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핑계로 저지른 미군 병사들 만행을 두고두고 잊을 수 없습니다. 날이 밝기 무섭게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주인 남자는 대청마루에서 넋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능욕을 당한 여자아이는 변소에서 어기적거리면서 안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치원 인근의 어느 암자에서 며칠 있다가 서울 수복 후 남들보다 먼저 노량진에 왔습니다. 평양 대동강 부교를 건설한 미제 453건설 공병단과 평양 능라도 수도다리 복구공사를 한 부치는 업무상 인연이 쌓여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유엔군이 철수할 때 부치는 동평양 선교리에 있다가 그들이 제공한 트럭을 타고 남하하던 중 가족을 버리고 갈 수 없었던 부치는 한강 철교 복구공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부치는 그들을 만나려고 조치원에서 급히 서울로 되돌아왔습니다. 마침내 미제 453건설 공병단과 만났습니다. 부치는 한강철교 복구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노량진에 집을 마련하고 나는 본동 초등학교 4학년에 전학했습니다. 1951년 6월 12일 임시 한강철교 복구공사가 끝났습니다. 귀가한 부치는 미제 453건설 공병단과 미팔군 사령관이 참석한 개통식에서 기차를 타고 한강을 건넜다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인터넷 검색으로 그때의 부친 사진과 자소서에 필요한 여러 장의 사진도 찾아냈습니다. 그 후 인생의 고비마다 사색에 잠기던 나는 시대를 아파하는 작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록물에 가설적 견해를 덧붙인 시나리오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설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론 체계를 연역할 때 필요합니다. 창의적 가설로부터 이론이 도출되고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되면 진리가 됩니다. 창의적 가설은 지식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아나키스트를 화폭에 담은 피카소는 가설입니다. 비록 가설이지만 한국전쟁을 볼 때마다 전신이 옥죄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피카소는 알몸의 여인들과 무장한 군인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좌우 대칭 1:1 구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임신한 여인들과 아이들이 무장한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이기나 한번 겨루어보자. 그들은 끈질긴 생명력, 억새풀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면서 독립을 찾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해방의 혼돈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어느 쪽이건 세뇌당해야 살 수 있는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버린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고독한 아나키스트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작가 안토니오 알타리바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스페인 내전에서 고통받은 세대의 아픔을 풀어나갑니다. 1910년에 태어나 2001년에 자살하기까지 작가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신도, 조국도, 주인도 없는 세상을 온몸으로 아파했던 스페인 역사와 아나키스트 생애 그 자체였습니다. 스페인이라는 유럽에서 비교적 약소국의 시골에서 태어나 현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이상을 위해 온몸을 바치지만 결국 좌절하고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안토니오 작가 부친의 모습은 6.25 전란 중에서도 민주, 공산, 어느 쪽 이데올로기에도 휩쓸리지 않았던 나의 부친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형태의 권력이나 정부의 통치 부재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재는 통치에 대항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아나키스트가 구호를 외치는 순간 아나키스트는 사라지고 제3의 세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는 선전선동하지 않습니다. 아나키스트는 태생적입니다. 신생아가 무신론자인 것처럼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은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태생적 창조정신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 존재이면서도 이성이 깃들 나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학습이나 오염에 노출되면 속수무책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희비가 엇갈린 가족이 부지기수로 많았고 우리 가족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신의주에서 기와를 얹은 요릿집에 자색과 가무가 능한 기생을 10여 명 두고 있었던 조부모에게는 말 못할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윤택은 사업차 일본에 가 있었고 작은아들 윤서는 수풍발전소에 근무했기 때문에 별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들이 문제였습니다. 임시정부 소속 광복군 지대장에게 시집간 큰딸은 일본 관원의 감시를 받고 있었고 작은딸 윤실은 공산당 산하 여성 빨치산 김정숙 대원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부녀지간에 극명하게 대조를 보인 굴곡진 가족사. 요릿집으로 풍족하게 살았던 조부모는 해방이 되던 날 친일파로 몰려 재산을 강탈당하고 방화로 가옥마저 잃고 두 분은 우라병으로 연이어 운명하셨습니다. 광복군 지대장으로 전사한 고모부 유품을 가지고 광복회 동지들과 함께 남한으로 온 큰딸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 현충원 장군묘역에 합장하셨습니다. 해방이 되던 해 부친은 수풍발전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수풍발전소는 신의주에서 상류로 65km 지점인 삭주군 수풍리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937부터 1944년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1941년 태어났습니다. 아명은 종덕이고 남한에 와서 가오적을 할 때 개명했습니다. 유량이 풍부해서 64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그 당시 한반도 최대의 수력발전소였습니다. 만주국과 공동 출자하여 건설했기 때문에 생산 전력을 만주국과 반분했습니다. 1947년 1월 나의 고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동맹 간부로 활동하면서 외무성 고위관리와 평양철도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부모를 따라갔던 나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1947년 부친은 고모의 추천으로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위치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 건설 및 관리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외국에서 가져온 필름 중에서 가위질 당한 것을 부친이 나에게 주곤 했습니다. 독일 나치 아돌프 히틀러는 영화에 남다른 과심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영화 의지의 승리는 1934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나치당 전당대회를 세밀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군중 위로 히틀러가 탄 비행기 그림자가 들이우는 장면을 시작으로 4일 동안의 대회 일정 기록물로 남겼습니다. 김일성 주석도 영화를 직관예술이라면서 선전 선동 효과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1947년 2월 6일 국립영화촬영소가 창립되었고 6.25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과 촬영시설을 1957년 근대적 기술설비와 관리시설로
확장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빛바랜 사진 속 반가운 얼굴도 찾아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948년 8월 7일 강원도 화진포 앞바다에서 촬영한 김일성 주석과 부인 김정숙 그리고 여성 빨치산 대원들 사진입니다. 사진 가운데 줄 오른쪽에서 첫 번째 아이가 김정일. 어깨 동무한 아이는 소련군정 사령관 레베데프 소장 아들. 레베데프 뒤쪽이 소장 부인. 왼쪽이 김정숙. 그 앞이 김정일 누이 김경희. 맨 좌측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이 내 기억에도 생생한 나의 고모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조선인민군을 창군하고 2년이 되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인민군은 242대의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 오전 9시경 개성의 국군 방어선이 무너지고 당일 오전 동두천과 포천을 함락했으며 인민군 주력 부대는 중국 내전에 참여했던 5만여 명의 조선족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6월 28일 새벽 서울이 점령되고 낙동강까지 남아있던 인민군은 메가더 인천 상륙작전으로 9월 15일 새벽 5시 미제오 해병연대 3대대가 탱크 9대를 앞세우고 월미도에 상륙. 2시간 만에 인천을 장악했습니다. 유엔군은 부상자 7명뿐이지만 인민군은 전사자 108명, 포로 106명이었습니다. 인민군이 38선에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진격하는데 81일 걸렸지만 인천 상륙작전 이후 유엔군은 38선까지 15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엔군은 서울을 빼앗기고 3개월 만인 9월 28일 되찾았으며 동부전선에서는 10월 10일 원산을 점령했습니다. 6.25 남침 이후 109일 만에 평양을 포기한 김일성. 10월 12일 평양을 출발한 김일성은 10월 14일 덕천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관 펑더하이가 10월 18일 압록강 넘어 참전하면서 10월 20일 김일성과 펑더하이가 강계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고 10월 26일 청천강 북부와 압록강 초상까지 유엔군이 진격했습니다. 10월 12일 김일성이 평양을 포기하던 날 야심한 시각 비상 라이트를 켠 트럭이 형제상구역의 영화촬영소 관사에 도착하고 트럭에서 내린 고모가 중국 당동으로 간다면서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날래 탓이라요. 내래 안 가갔어. 안 가갔으면 우리 집에 가주시라요. 기케하마 고모가 트럭을 타고 중국 당동으로 피난을 간 다음 날 우리는 형제상구역에서 본평양 시내 중심가로 왔습니다. 김일성은 평양 사수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10월 19일 유엔군이 평양을 점령하기까지 7일 동안 유엔군 폭격도 없었으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유엔군과 국군 1사단 12연대가 대동교 동쪽 100m 지점에 있는 동평양 선교리에 도달할 무렵이었던 오전 11시경 대기 중이던 인민군 폭파부대가 인도교와 철교 그리고 수도교를 폭파하고 도주하면서 소규모 전투가 있었지만 평양 시민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1950년 10월 평양 하늘은 맑고 쾌청. 포로로 잡혀있던 미군 병사들이 풀려나서 평양 시민들과 어깨동무하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무혈 입성하는 유엔군과 국군을 환영했습니다. 유엔군과 국군이 대동강을 도하하기 위해서는 부교가 만들어질 때까지 지체가 불가피했습니다. 10월 20일 미제 453건설 공병단이 새벽부터 오전까지 부교를 가설했으며 유엔군 도강 이후 평양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평양은 대동강을 기준으로 북서쪽의 본평양과 동남쪽의 동평양으로 나눠집니다. 조선 총독부 주요 시설은 대부분 본평양에 있었기 때문에 본평양은 북한의 심정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평양시청 광장 바로 옆 고모집은 일본 고위관리가 살던 2층 양옥이었습니다. 정원수와 작은 연못이 있었고 상수도 시설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보던 부친이 갑자기 바로 이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능라도 수도다리 폭파 이후 본평양 시민은 식수와 생활용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급히 평양시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은행에 있어야 할 지폐를 가마니에 담아 소달구지 3대에 싣고 부친이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돈벼락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부터 무장한 2명의 치안대원이 우리 집 보초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사용하려고 조선중앙은행에는 새로 발행한 지폐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친이 그것을 모두 가지고 왔던 것이고 꼬마였던 나는 거실과 방 안에 차곡차곡 쌓인 돈 가마니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부친이 당시 평양 위수사령관이었던 프랭크 밀번 소장을 만나려고 평양시청에 갔을 때 램피가 가로막더라고 했습니다. 때마침 통역관이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폭파된 수도다리 복구 문제를 위수사령관과 상의하려고 왔다고 말하니까 통역관이 소장을 만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압록강 수풍발 전소에 근무했던 기술자이고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한성한명회사 대표이며 수도다리 복구 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밀번 소장은 마치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그 자리서 승낙을 했고 폐쇄령을 내린 조선중앙은행 돈을 가져가서 공사를 시작하라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밀번 소장은 평양 위수사령관이라서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미 치안대를 만들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었고 평양 시민의 경제 활성화도 모색 중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능라도 수도다리 복구 공사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밀번 소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그 당시 국군 사단장이었던 백선엽의 자서전 징비록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 기억 속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프랭크 밀번 소장이다. 밀번은 나의 군사적 스승이다. 적의 공격 앞에 궁지에 몰리다가 반격에 기회를 잡기 시작한 낙동강 전선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국군 1사단이 미일군단에 배속되면서 나는 낙동강에서는 물론 평안도 운산에서 적의 공세를 막아내며 후퇴할 때도 그의 지휘를 받았다. 대구 한 과수원에서 그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이다. 그는 당시 강아지를 데리고 놀고 있었다. 장군이라기보다는 촌부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는 모든 사항을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것저것 따져본 뒤 상대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그 뒤로는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10월 13일 밀번 소장 포고령 제1호 대한민국 정부는 평양을 시려 지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UN 참전국 소속이기 때문에 국군이 선봉에서 평양을 탄환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10월 19일 평양시정위원회 사람들이 왔습니다. 6.25 전쟁 발발 2년 전부터 이승만 정부가 임명한 관료들이었습니다. 평양시장 임정득, 부시장 우재순, 오진환, 경찰서장 김영일, 소방, 보건, 후생, 사회, 교통, 재정 및 농상, 법무, 문교부 책임자 등 132명 명단이 대자보로 나붙었습니다. 그들이 앞장서서 평양 시민을 동원했기 때문에 10월 27일 이승만 대통령 환영 행사를 성대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승만은 개인 자격으로 평양에 왔습니다. 밀번 소장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시청에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사용하지 못하고 어느 여관에 평양시정위원회 간판을 걸고 무의도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치쇼를 한 이승만. 유엔 총회 임시위원회의 소총회에서도 10월 7일 유엔 총회가 결의한 내용을 12일 재확인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은 10월 25일 평양에 와서
북한 주민의 안전과 복지 추진, 질병 예방, 생필품 제공, 생산 활동의 조기 복귀 추진, 이북의 주민과 관료들의 보복을 미연에 차단하고 미군에 의한 군사법정의 설치 및 북한 화폐의 계속, 유통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행 정부와 유엔에서는 남한 정부가 한반도 전역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치하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연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나는 10살이었고 군중 후미에서 종군 기자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내 모습이 틀림없는 사진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냈습니다. 유엔군 북진 소식을 알린 평양특파원, 동아일보 김진섭 기자가 쓴 기사도 국립도서관에서 찾아냈습니다. 서부전선에서 북진 중인 유엔군과 국군은 1950년 10월 19일 평양 탄환에 이어 26일 압록강변의 초산에 도착하였다. 청천강 전면으로부터 적을 완전히 봉쇄하고 박천 전방 십수천에 진출하는 한편 측면으로는 중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서부로 향하는 우군부대와 만나면서 11월 15일 새벽 평원선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동부전선에서도 10월 12일 원산과 함흥을 점령한 유엔군과 국군은 개마공원을 비롯하여 해선진과 청진도 점령하였다. 경향신문 특파원이 쓴 1950년 18일과 19일 평양의 이모저모 기사도 찾아냈습니다. 국군이 평양에 진주하자마자 인프라 복구에 힘써 수돗물이 11월 10일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며 전기도 20일부터 공급된다고 함. 평양 시내를 지나는 전차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운행을 하지 못함. 화폐는 임시적으로 북한 돈과 남한 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지만 평양 시민들은 남한 돈을 더 환영하며 조선중앙은행은 11월 20일 현재도 개업하지 않았음. 경의선 철도는 서울에서 동평양까지 이미 개통되었으며 평양과 신의주, 평양과 개천, 평양과 진남포 복구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2주 정도면 여객 수송이 가능하다고 합. 학교는 아직 개교하지 않았음. 과거 교사들은 대부분 열성공산당원이라 도망을 가기도 했고 교재가 없어서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형편임. 평양의 이모저모, 경향신문 기자가 몰랐던 시국 이야기. 1945년 8월 말까지 38선 이북 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기존의 조선은행 평양지점에 계산소를 설치하고 1946년 1월 기타 지역에 있던 조선은행 지점을 바탕으로 조선중앙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발표된 주요 산업 국유화 법에 따라 은행을 국유화하고 1946년 10월 29일 소련 관리에서 벗어나 조선중앙은행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지폐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1950년 11월 20일자 경향신문에 조선중앙은행이 개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밀번 소장이 부친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한 다음 은행 폐쇄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친은 가지고 온 돈으로 수도다리 복구공사를 시작하면서 철도, 전기 등 적시적소의 돈을 나누어 주면서 인프라 구축에 노력했기 때문에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된 중공군은 이미 10월 19일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0월 19일 유엔군은 평양을 점령하고 46일이 되는 12월 4일 평양을 포기하고 후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중국의 참전을 예상하고 38선까지만 진격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메가더와 이승만이 북침을 고집하는 바람에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이승만 거짓말 영화 건국 전쟁에서는 이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다룰 엄두를 언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헌법을 유린하고 장기 독재하고 독재자의 말로 어떻게 쫓겨나는가 하는 걸 보여줬지만 실제로 이승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다 보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사람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민간인 죽음. 우리가 보통 독재자 이승만 이야기할 때 4.19로 쫓겨났다. 4.19 때 굉장히 많은 사상자 나오죠. 이승만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적들을 또 많이 죽이죠.
우리 한국전쟁 때 이승만의 실책을 이야기할 때도 서울 시민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만 피난 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피난 가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 생떼 같은 수십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북한군 치하에 있었고, 그 북한군 치하에 있었던 서울 시민들을 또 잡아서 죽이죠. 인도교 폭파에서 민간인 죽었죠. 그리고 그 많은 민간인 학살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또 뭐입니까? 다 사람 죽인 것과 관련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승만은 학살자예요.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홍보를 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좀 강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한참 시끄러울 때 제가 강의를 못 찍고 이렇게 차분하게 찍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 한국전쟁부터 조금 이해합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해가지고 이렇게 낙동강 방어선 서울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 하죠. 그래서 서울을 되찾고 이렇게 압록강 해산지까지 군인이 갑니다. 중공군이 내려오죠.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서울을 두 번째 빼앗깁니다. 여기 오산까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서울을 빼앗겼을 때 이승만 정권이 워낙에 무능해가지고 서울 시민들 피난가란 말을 하지 않아서 이때 서울 시민들 인민군 통치하에 있었다가 북한 통치하에 있었다가 다시 되찾아놓고 이 서울 시민들을 다 죽였다고요. 다 죽였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55만 명을 끌고 가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는 또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서울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야 지난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젊은이들이 확보가 돼 있어야 혹은 후방에서 다시 전투 병력이 확보가 되니까 제2국민병을 모집한다는 취지하에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군인 경찰 공무원이 아닌 17세에서 40세 이하 젊은이들은 제2국민병 편입시켜서 국민방위군이 되도록 하겠다. 이 중에 학생을 제외한 자는 지원에 의해 국민방위군에 편입시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민방위군을 지휘 감독한다. 그러니까 진짜 정식 군인도 아니지만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육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사후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니까 미친 듯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청년들은 자 이제 국가가 불러서 내가 이렇게 가니 국가가 식량도 주고 국가가 당연히 겨울입니다. 일사후퇴니까 1월 4일이니까 실은 모집은 그 전에 1950년 말부터 모집했지만 실제로 이 국민방위군이 조직된 건 1월 4일 그 무렵부터 많이 조직돼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방한복을 안 줘. 식량을 안 줘. 무슨 명령이 내려오냐. 땅을 파서 동면에 하고 있는 뱀과 개구리를 잡아먹으라. 그런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습니다. 근데 왜 도대체 저 국민방위군을 모집해놓고 식량이 안 내려왔을까요? 왜 방한복이 지급이 안 됐을까요? 무기가 왜 허술하게 지급이 됐을까요? 그게 그만큼 당시 전쟁 중에 이승만 정권의 군이 부패해가지고 중간에서 싹 해먹어버린 거 아니야. (1945년 8월 15일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면서 독립을 찾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해방의 혼돈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어느 쪽이건 세뇌당해야 살 수 있는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져버린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고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고독한 아나키스트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아나키스트의 고백 작가 안토니오 알타리바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스페인 내전에서 고통받은 세대의 아픔을 풀어나갑니다. 1910년에 태어나 2001년에 자살하기까지 작가는 스페인과 프랑스를 오가면서 신도, 조국도, 주인도 없는 세상을 온몸으로 아파했던 스페인 역사와 아나키스트 생애 그 자체였습니다. 스페인이라는 유럽에서 비교적 약소국의 시골에서 태어나 현대의 역사적 사건들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이상을 위해 온몸을 바치지만 결국 좌절하고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안토니오 작가 부친의 모습은 6.25 전란 중에서도 민주, 공산, 어느 쪽 이데올로기에도 휩쓸리지 않았던 나의 부친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아나키스트는 모든 형태의 권력이나 정부의 통치 부재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재는 통치에 대항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아나키스트가 구호를 외치는 순간 아나키스트는 사라지고 제3의 세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나키스트는 선전선동하지 않습니다. 아나키스트는 태생적입니다. 신생아가 무신론자인 것처럼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은 학습을 통해 후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인간은 태생적 창조정신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 존재이면서도 이성이 깃들 나이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 학습이나 오염에 노출되면 속수무책입니다.